자, 안보위기, 경제위기인데요. 지금 과거사를 놓고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요. 결국 이런 정치판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 국정 키워드를 이제 민생은 포기하고 적폐청산으로 옮겨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미명하에 야권들을 다 목을 베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보수 정권은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까발려서 보수 정권의 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청에 대한 지지를요. 그래서 청와대가 최근에 회의에서 53회 발언을 했는데 적폐청산이 19, 북핵이 11, 경제가 9%로 점점 갈수록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위가 오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까지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0%로 인하되어서 한국보다도 법인세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급속한 자본의 유출이 이렇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문 정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공작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기에 MB가 태형적 시도이자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거다. 그냥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국민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나도 공개해서 네가 나를 죽이겠다면 나도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과 이 문재인 정권 간에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저는 현존 정치인 중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로 좀 시달렸어요. 이분 참 대단히 꼼꼼하고 세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저를 좀 털더만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가진 정치적 기술 하나만큼은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마 퇴임 때 아주 알뜰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정치적 자료와 정보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부분이라서 그것이 뭐 2007년까지일 건데 영향력이 있겠나 하겠지만은 당시에 털다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이런 걸로 덮어버렸던 내용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판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있다 없다 싸움을 하면요, 현직이 전직을 다 이기고 큰 소리 치면서 폭로할 것 같은 전직들은 대부분 나중에는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빵으로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런 일들에서 자신이 당하게 되면 이제 4대강부터 무슨 자원외교, 방산비리까지 걷잡을 수 없이 지금은 이 부패가 아닌 정치 공작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목당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까지 이렇게 비화가 될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추가될 내용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있을 거고, 박근혜 정권은 어설퍼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조직적이고 이 아주 계획적으로 뭔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어설퍼서 그래요. 정치 공작이나 사찰도 제대로 못했고, 국정원 동원해서 뭐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부리는 사람이 알아야 부려먹지. 그 다음에 무슨 부패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찌질한 부분들이지 제대로
크게 하지도 못하고 저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 자신의 무능이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케일이나 차원이 박근혜 정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한 능력은 매우 탁월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감당이 좀 불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문 정권도 이런 부분을 사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검찰하고 등을 져서 우리가 나중에 검찰한테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갈고 닦은 능력이 검찰이나 사정기관, 법원 등을 움직여서 이걸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중추로 삼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이 죄상을 까발려서 부패 집단화하겠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 실력을 그동안 길렀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야당이 다 쩔쩔매고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전부 임자가 있습니다. 문정권의 임자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보고요. 두 사람이 아마 붙으면 싸움이 좀 볼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기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으면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황제 테니스 가지고 3번을 갖다가 시끄러웠는데도 계속 기무사에서 했다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골목길 성명을 내고 이러다가도 맥없이 잡혀가서 백담사 가고 깜빵에 가고 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냐. 그 문정권은 정말 복수만을 가지고 이러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폐청산 카드를 가지고 이걸로서 하나씩 까발리면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내년에 지자체 선거까지는 판을 벌려갈 수 있고 한두 달마다 큰 거 한 건씩 터뜨리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또 작은 거 터뜨리고 그리고 무슨 심지어 지방 토호들까지 터뜨리고 이렇게 가면 적폐청산 사정만으로도 야당 의원들 숱하게 그 다음에 뭐 전 정권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국면에서 싸우는 국면이 되면 중간이 없어집니다. 즉 현 여소야대 구도를 여대야소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죠.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한테 이 싸움에서 이쪽으로 붙을래 판단해라고 해서 정계 개편을 해버리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바른정당도 보면 지금 한 6, 7명이 통합하러 지금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요. 그러면 결국 한 10명 정도 남을 거고 지금 바른정당에는 이들 중에 또 일부는 지금 여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과 비례대표 정도를 빼고는 아무지가 다 가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대 야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정치적 사정 국면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인태, 유원종 같은 역대 정무수석을 했던 원로들이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분열은 안 된다. 청산은 좋지만은 다 죽을 수는 없다. 소모적 논쟁이나 청산 등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정권이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도 없고 존중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끝을 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 이 정권도 역시 적폐청산을 하면서 휘두른 칼에 자기들의 발등을 찍고 왼팔을 자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같이 망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참 추석 앞두고 암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올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2040년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2040년이면 23년 뒤에는 1인당 3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먹고요. 10만원 더 받아먹고요. 내 아들은 30만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신문에 보면 월급을 3,342만원을 받는 6살짜리 사장. 참 어떻게 6살짜리한테
사장을 시켜가 월급을 받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보료를 작게 내려고 부모가 꼼수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월급 3,340만 원을 받는 사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가 177명입니다. 꼬마들이 직장에 가입해서 월급을 타는 거죠. 평균 월급이 329만 원입니다. 건보료는 10만 729원을 낸다는 겁니다. 또요. 10살짜리가 월급 1287만 원을 받는 것도 있고 2살짜리가 월급 1242만 원을 받는 것도 있고 상위 10위까지가 애들이 전부 월급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이 건보료를 안 내려고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에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어서 건보료를 작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봅니다. 엊그제 철원에서 일병이 이 부대를 밖에 나가서 진지 구축 공사를 하다가 부대를 복귀하다가 도비탄이라고 사격장에서 날라온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근데 의무 헬기가 부족해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일반 헬기로 수송을 하다가 심폐소생술만 하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의무 헬기를 도입하는 예산을 책정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인천공항에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천공항에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인력 업체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소송을 내겠다고 해서 총 53개의 인력 업체들 중에서 13곳만 협상이 됐고 나머지 40곳은 협상이 안 돼서 전체 10,000명 중에서 8,000명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정부 외면에 탈북을 했던 국군 포로들이 중국에서 떠돌다가 강제 북송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 도움 브로커가 정부 측에 접촉을 했는데 한 달만 더 있다가 오라고 방치하는 사이에 거처를 옮겨 다니다가 북한으로 다시 끌려갔는데 정부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사선을 넘어서 북한에 죽도록 강제 수용소나 고문을 받고 있다가 탈출한 국군 포로 80명 중에 33명이 생존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젊을 때 포로로 가서 북한 사회에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하지 못해서 정착금 3억에서 5억 정도를 받지만은 이 돈 문제로 남아있는 남쪽의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서 쪽방촌을 전전한다는데 아예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커뮤니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탈북 포로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다가 포로로 잡혀가 북한에 끌려가서 한번 50년 이상을 고생을 하다가 탈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돈 좀 던져주고 팽개치는 행태는 안 되고요. 더더욱이 중국을 떠돌다가 다시 잡혀가는 일이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요. 이런 일들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천벌 받습니다.